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목포의 대표 도시재생 공간인 근대역사거리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이면서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내몰림 현상이 재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만호동에 자리 잡은 옛 부인상회입니다. 2층 규모의 일본식 가옥인 이곳은 100년 전 건축했을 당시의 모습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된 장소입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에 생명력이 깃든 건 지난 2015년 지역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나무숲이 전시관으로 꾸민 뒤 창작활동과 교육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시관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 때문에 나무숲은 이달 말 전시회를 끝으로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작가들의 애정과 열정이 묻어있는 공간을 이제 놓고 건물주가 나가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는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요. 또 작가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기획 전시와 아카이브전을 진행하고 있고, 건물주는 지역의 원로이자 문화예술인들의 선배 미술인. 창작 공간을 3년 동안 무상임대로 내어준 자체만으로도 선배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미술관을 차릴 계획인 만큼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비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공사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미술관을 하죠. 이렇듯 도시재생 사업의 이면에 불거지는 문제점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부동산 가격이 뛰거나 상권이 자리 잡히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요구는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특색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새 점포도 들어서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목포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 대부분이 개인 소유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목포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보존해야만 100년 전 개항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담겨있는 이 근대 건축물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담겨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들을 미래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하지만 목포는 아직까지 프랜차이즈를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승을 막아낼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 집값이나 임대료를 낮추자는 제안만 했을 뿐 아직까진 동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임대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사항 아닙니까? 제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 없습니다. 집값 많이 안 올리게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발표 이후 이른바 뜨는 동네로 불리고 있는 목포 원도심. 세입자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법 제정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점포를 청년몰이라고 합니다. 여수의 청년몰은 손님이 없어 수개월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역 상권에 맞춤형 해결책이 더해지면서 청년몰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여수 청년몰,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는 손님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른 오전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국회의원이 백종원 대표에게 지역 청년몰 살리기에 힘써달라 부탁했고 백종원 대표가 흔쾌히 응답하면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수 청년몰의 해결책이 제시된 겁니다.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청년몰을 찾는 고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손이 많아져서 매출 같은 경우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업종에 따라 좀 편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상향 평준화가 돼서 청년들이 골고루 조금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여수 청년몰 식당의 음식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을 더 받고 싶어도 음식 재료가 소진돼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대기 시간이 긴데도 음식 맛에 대한 평가가 좋고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습니다. 좀 1시 정도 왔었는데 재료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5시 다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웠어요. 지금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쪽 근처에 관광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길에 이제 한 번씩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개장 이래 최대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여수 청년몰 꿈뚜락몰. 지역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완책으로 청년몰 사업이 조금씩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CJ헬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이 순천 지역에 검토되면서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순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상 순천 지역의 풍력발전 시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앞서 한 업체가 풍력발전 시설 개발 허가를 신청해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순천시 풍력발전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주택과 발전시설 거리를 기존 1km에서 2km로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시의원 19명이 찬성, 1명이 반대, 4명이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발전시설 이격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순천시 전역에는 사실상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이격거리는 우리의 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방지책입니다. 이것을 아니 1km로 했잖아, 2km 했잖아, 1.5km 이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격거리 2km를 우리가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 바람대로 조례는 개정됐지만 풍력발전시설 논란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한 업체가 승주읍 인근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겠다며 개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업체 측에 토지 사용 승낙서 등 부족한 서류를 보강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최종 반려 처리됩니다. 만약 서류를 갖춘다면 순천시는 발전시설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도시경관 침해 여부, 재해 위험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이미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근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적용은 받지 않지만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7월 1일 전까지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해서 반려 처분할 계획이고.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순천시. 이번 조례가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생태계와 주민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낙후된 어촌마을을 개발하는 정부의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작은 어촌마을인 강진 신전면도 오는 2020년부터 새롭게 달라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1,884명이 살고 있는 강진 신전면. 바닷가 인근 마을이지만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 수산업에 종사할 정도로 작은 규모의 마을입니다. 강진군 신전면이 오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시설이 좁아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사용했던 목욕장도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복지회관은 증축 공사가 진행돼 현대화될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은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남녀 이중으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었고 이게 말하자면 당일에 남자 여자 같이 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예. 아무래도 전기 같은 것도 절감이 되고 또 인원 절감도 되고 관리자 그런 모든 점이 다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돼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 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역민들이 활용 가능한 교류광장이 들어서고 청년 사랑방과 농산물 판매장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 지역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생겨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차례에 걸쳐 고배를 마시고 3번째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이제 지역민들 농토수산물,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생산이 되는데 이 광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 사업에 좀 더 질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은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신전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계획 등을 구성할 예정.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중심시설 개선 사업이 작은 어촌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밭에서 뽑힌 줄기가 그대로 달려있는 마늘을 주대마늘, 이른바 햇마늘이라고 하는데요. 고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햇마늘 주산지로 꼽힙니다. 올해 고흥의 마늘 작황은 좋지만 가격은 예년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서채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 최대 햇마늘 주산지인 고흥에서 본격적인 마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자식처럼 보살핀 마늘을 거두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매운맛이 덜하고 식감은 부드러워 인기가 많은 고흥 햇마늘. 올해는 일조량이 많아 예년보다 작황이 좋지만 농민들의 속은 오히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모두 마늘밭입니다.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빽빽하게 마늘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 마을 한 곳만 하더라도 2만 평 이상의 규모로 넓게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줄었지만 마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올해 마늘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밭대기 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평균 12,000원 선에서 7, 8,000원 선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년 재고량이 수만 톤 이상 남아있는 데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제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군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인건비 적으면 생산자 손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군에서 이렇게 좀 이 납품 같은 것도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납품 같은 거 있는데 군에서 그런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마늘도 보험을 좀 들어가지고 좀 마늘이 나빠지면은 보험을 좀 타먹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유일한 햇마늘 산지 경매장인 녹동농협 공판장에서도 수확철을 맞아 경매가 한창입니다. 중매인들은 산지 경매를 확대하는 게 가격 하락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중간 유통비를 줄이고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매장이 우리나라 최대다 보니까 가격도 잘 나오고 상인들도 위에서 많이 마늘 가지러 오시면서 상인들도 많이 오니까 가격도 좋고 해서 농가 소득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줘야 되는데 주대는 안 받아주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는 주대로 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2005년부터 정부가 쓰레기 감소를 위해 공영 도매시장에 주대 마늘 반입을 금지하면서 산지 경매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 고흥군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늘 농가들한테 가격 적응은 재료비라든가 그런 운영에 좀 도움이 주고자 해서 각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해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최소 가격 안정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약 개별 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있거든요. 도내 지역 곳곳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요즘 농정당국의 정교한 수매 대책이 없다면 최대 마늘 주산지라는 명성과는 달리 고흥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승마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힐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승마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는 동물교감 치유 승마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에 오른 사람들의 표정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어느새 말과 한 몸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떨렸는데 타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해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장흥에 위치한 승마교육원입니다. 교육원은 지난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동물교감 치유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마를 통해 동물과 교감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어린이나 중학생, 청소년 정도 되면은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처럼 겁이 없다 보니까 애들은 빨리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몸이 유연해지고 대범해지고 그리고 이제 변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장흥군이 승마 대중화를 위해 승마교육원을 승마체육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승마체육공원은 안양면 기산리 일대에 조성됐으며 총 4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완공됐습니다. 공원에는 실내외 승마장을 비롯해 클럽하우스와 마방, 창고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갑니다. 승마 체험 기기는 물론 3D 게임을 통해 실제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승마 초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또 재활 승마 등 동물을 활용한 치유 승마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학생 승마 체험하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승마대 이제 3회 그걸 여기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 승마. 스포츠를 넘어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는 동물교감 치유 승마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일명 살인찐득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초 전남의 한 야산에 등산을 다녀온 20대 여성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살인찐득이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최근 급격히 기온이 올라 참진드기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 A모 씨가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이불로 덮었고 보육교사 B 씨는 1시간 50분가량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체벌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영상 분석을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9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채용업체와 간접 채용업체 등 270여 곳이 참여해 4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인재채용관에서는 구직 구인 현장 상담과 채용이 이루어지며 1:1 즉석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 사진 촬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올해 1분기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과 어업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올해 1분기 전남 어업 생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어업 생산량은 7만 3,49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만 2,649톤보다 14.5% 증가했습니다. 어업별로는 천혜 양식어업이 미역류와 전복류의 증가로 15.3%, 내수면 어업이 7.6% 늘었습니다. 반면 일반 해면 어업은 2.6%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라남도 어업 생산 금액은 8,588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8,147억 원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 54곳의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개장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해수욕장은 목포와 여수, 고흥과 장흥, 완도 등 12개 시군 54곳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0여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요원 427명을 배치한 뒤 인명구조선 한 척과 구명보트 43대, 수상오토바이 21대 등 안전장비를 확보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수질조사와 화장실, 음수대, 샤워장 정비 등 편의시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면세유를 부정으로 사용한 수협 임직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전 신안군 수협조합장 65살 A모 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55살 B모 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형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흑산지점 소유의 어선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배였지만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해 44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면세유 관리자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광양을 비롯한 인근 8개 지역에서 산단과 발전소의 배출물질 성분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광양만 시민공동대응은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 배출량 조작 등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공식 측정 자료를 믿을 수 없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오는 27일까지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체와 짜고 허위로 공사를 발주해 뒷돈을 챙긴 공무원과 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은 업자와 공모에 허위로 공사를 발주한 뒤 수천만 원의 공사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지인 또는 친구 관계인 이들은 소액 공사는 직접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 계약 2,500만 원과 과일 선물 1,500만 원, 낙찰 사례비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직접 업체를 선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는 시청 안전총괄과나 순천경찰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이 신설돼 다음 달 12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7회 영화제에 앞서 단편영화 공모전을 열어 예심을 통과한 영화 10편을 영화제 기간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1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대상 5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동물과 생태를 주제로 오는 8월 22일부터 5일 동안 순천 전역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버스노조가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로 파업을 철회에 유보하며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임금 인상, 준공여제 확대 등 과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전남 지자체들도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해결 과제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제 농어촌이 많아서 버스 파업을 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불편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일반 버스의 경우 전남도 같은 경우 한 달에 1일 16시간 15일 근무에서 2일을 단축한 15일 근무로 합의를 받고요. 농어촌 버스 운전기사분의 경우
일일 13시간 18일 근무에서 1일을 단축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조는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그 각 해당 시군의 지자체에서 그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안을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보조는 결국은 전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임금 보존에 관련된 임금 삭감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강한 그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그 요금을 인상시켜 주라고 좀 지자체나 정부를 향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중공영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나 버스 회사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무슨 잘못했다, 어떻게 그 자신들의 주장만을 요구하냐, 너무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단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 파업이라든지 중공영제 성격이 짙은 그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렇게 버스 파업이 터질 때마다 그래서 혈세와 재정을 퍼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 저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스 파업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파업이라고 하는 건 노사 간의 분쟁이잖아요. 근데 항상 버스는 사측의 비호하에 노가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버스 파업의 좀 특성이죠. 그래서 그 항상 노사 간의 싸움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저는 뭐 계속 그러니까 52시간 노동 근로제에 대해서 우리는 늦었다 오히려 하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고요. 시행 자체가 늦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버스 기사들의 경우 그 특례를 적용해서 좀 적용을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나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보전책들이 돼야 될 건데 버스라고 하는 이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특성, 점점 경향적으로 버스 이용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은 그나마 지하철이라도 있지 여기는 지하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버스가 가장 서민적인 교통수단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이동권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점점 그러니까 완전히 공영제한다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걸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것이에요. 그 방향을 잡지 않으면 버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버스의 문제에 관해서 세금을 들여서 해결하는 건 방향이다, 방향. 그건 올바른 해결책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그 세금이 투여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금이 너무 세지 않도록 그 업자들의 개인이익을 위해서 이게 전용되지 않도록 잘 막고 관리 감독하고 시스템을 짜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 버스 회사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금이 너무 세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하되 세금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는 이번에 버스 요금 인상 없이 가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버스 인상 요금 없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향후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로 인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요금이 인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긴 또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인상이 될까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 하셨지만 버스 이용객이 계속해서 감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더욱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용률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그 예산으로 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 지원 이후에 재정의 어떤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이번 그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 52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단축 관련해서 파업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얘기죠. 7월부터 300인 이상 그 버스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경우 약 내년에 6,000명 정도의 버스 기사가 필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준공영제가 실시됐든지 되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라든지 세금의 투입은 뭐 틀림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전국의 대부분의 그 버스 파업이 지금 조금 안 됐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노력에 의해서 이걸 파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서민들의 그 세금으로 버스 파업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52시간 단축근무와 관련해서 사용자들 즉 기업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에 대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 그 최저임금이 27.3%, 2년 동안에 30%가 그 인상이 됐거든요. 아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 2년 동안 근 최저임금을 30% 정도 육박하게 올린 경우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좀 또한 또 버스 파업 문제는 일단락 됐습니다. 네, 한숨 돌렸는데 집배원, 청소용역, 또 간병인 등 이제 특례 제외 업종 등에게 이런 반발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버스 파업 문제는 버스 파업이라는 한 단면만을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52시간제하고 지금 버스 파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준공영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스 파업이 52시간 정책과 왜 맞물려서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스프레드 돼야 되냐면 이러한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특례 업종 같은 경우 비행기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예를 들면 뉴욕에서 인천으로 올 때 그 중간쯤에 52시간 주 52시간 그 시간에 걸리게 된다면 중간에서 어떻게 교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례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특례 업종에 제외되는 그러한 근로자 중에서 52시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또 뭐 간병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배원, 뭐 이런 청소원 이런 분들은 사실은 52시간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지금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그 해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의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거죠. 있다면 법의 보완이라든지 어떤 그 적용 사업장의 축소 이런 부분이 이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지금으로서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 기업, 지자체 모두가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이 제대로 되면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현상들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50시간 근로제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50시간보다 훨씬 더 낮은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생활의 질들을, 삶의 질들을 높이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식들을 좀 찾아야 할 것인데, 이게 전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화돼요. 봐라, 문재인의 그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대는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과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들 때문에 사람들이 뇌리 속에 그런 부분들이 박혀 있는 것인데요. 올바른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문제들을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기제로만 작동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삶을 어쨌거나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니까요.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자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그 경제 실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이걸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 또는 이제 지자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수시가 이제 준공영제 재택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그 협상이 타결이 됐더라고요. 임금 수준 유지와 근무일수 2일 단축. 근데 여수시에서 발표한 내용은요, 2020년이 되면 시내버스 상교 운송업체가 운수종사자 100여 명을 추가로 이렇게 또 뽑아야 된답니다. 그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한 40억 정도.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만 맞다 이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에서 보면 경제의 실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접근하자면 52시간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해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보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탄력 근무제 기간 확대라든지 또 합리적인 업소의 축소 적용입니다. 이 정도의 대안밖에 없는 거죠. 사실 버스의 파업과 관련해서 52시간 근로시간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아마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화가 되고 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미 근로자들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이번 버스 파업 관련해서 이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자체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지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교류 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법이 빨리 통과를 해야 되겠고요.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장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역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게 주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 근로자 또 어떠한 그 시민들을 불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정부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 힘들다. 또 전문가들이 좀 시기상조다. 조금 기간을 좀 두고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정책을 실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도 이제는 이건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관련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52시간 단축 근무 근로시간 근로의 단축과하고 그 해결책은 많지 않다. 이게 가장 아쉬운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예,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뭐 성토 비슷하게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풀려가는데요.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강제하면 해결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더 잘 돌아가면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오겠죠.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묶여 있는 거 말고 개인적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냄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정책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수치를 모릅니다만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아요. 훨씬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52시간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이 그 지하철 혈세를 양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그 서울, 부산 이런 데들 보니까 이제 그 버스 회사 임원들한테 억대 연봉을 준다 할지 뭐 그 가족들을 고용해놓고 가짜 월급을 준다 할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도 이제 시감사위원회가 계속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잡힌 것도 같아요. 현실 체감적으로도. 그래서 좀 더 많은 지도 감독 그리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그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축적돼 있는 서울, 부산, 뭐 대구, 인천 이런 데의 관리 감독과 관리 감독 체계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공부해서 그 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입할 때 충분히 좀 좋은 제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 준공영제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2시간 근로 단축에 이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버스가 시민을 위한 발로서 운영할 수 있게 보완하고 또 효율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전라남도의 버스업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운전원 근로 여건 개선과 도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